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단원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돌림힘 아니죠, 베르누이 그 법칙에 대한 예제들을 풀고 그 9단원 마무리 지었죠. 이제 이 드디어 마지막 단원인 10단원 에너지의 이용 단원인데, 그 여기서 배우는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 주 내용은 연력학 법칙들입니다. 예, 연력학 법칙은 제 0법칙에서부터 3법칙까지 있는데요.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을 주로 배웁니다. 연력학 2법칙도 뭐 아주 간단히 언급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열기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볼까요? 예. 물체와 열의 이동에서 전도, 대류, 복사에 관한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이 상태 변화하면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수문열, 잡열이라고도 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하고, 일단 마지막으로 예. 예. 축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어요. 아직도 숨이 차네. 자, 그 징유 전동기, 교류 전동기, 그리고 조명기구, 그리고 소비 전력과 전력량 계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면 드디어 물리 2원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연력학 법칙과 열기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온도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열평형 상태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주 개념은 이제 열량 보존 법칙이 되겠고요. 또 이어서 이상기체가 하는 일과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까지 이게 쭉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도에 대해서 먼저 할 텐데요. 이 온도는 우리가 쓰는 온도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섭씨 온도, 화씨 온도, 그리고 절대 온도, 이렇게 있어요. 섭씨 온도는 이제 셀시우스식 온도를 이제 한자어로 번역한 게 섭씨 온도고요. 그 다음에 파렌하이트식 온도를 한자어로 번역한 게 화씨 온도입니다. 근데 이 화씨 온도는 그 서양에서는 쓰는데 우리는 전혀 쓰지 않죠.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그다음 절대 온도는 이제 과학에 있어서는 절대 온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절대 온도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습니다.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는 기본적으로 물의 어는 점과 끓는 점 사이를 균등하게 등분해서 만든 온도 체계입니다. 섭씨 온도는 물의 어는 점을 0도씨, 그리고 끓는 점을 100도씨로 해서 100등분한 거고요. 화씨 온도는 180등분한 겁니다. 그리고 절대 온도는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원래 온도라는 개념하고 물체의 운동 에너지라는 개념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연력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온도라는 것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 v가 평균 속력이면은 얘가 평균 운동 에너지가 됩니다. 보통 평균 값에는 그 위에다 이렇게 bar을 붙여주죠. 근데 물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아니죠. 그 기체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0이 최소값이죠. 마찬가지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도 최소값이 0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자가 완전히 정지할 때의 온도를 0으로 잡은 온도 체계가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섭씨 온도로 치면은 약 마이너스 273도C 정도가 되면은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0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0으로 잡고 눈금 간격은 이제 섭씨 온도랑 맞춰서 똑같이 만든 그런 온도 체계입니다. 보통 섭씨 온도를 소문자 T로 표현하고 절대 온도를 대문자 T로 표기합니다. 템퍼러처의 앞자를 딴 거고요. 단위는 섭씨 온도는 도씨를 쓰고요. 절대 온도는 사람 이름입니다. 켈빈이라고 씁니다.
관계식은 이제 오른쪽 거 같죠?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73도씨를 집어넣으면 이게 0켈빈이 되죠. 물의 어느 점은 273켈빈이 될 거고요. 섭씨 온도로 0도씨니까. 물에 끓는 점은 섭씨 온도로 100도씨니까 373켈빈이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대략 한 290켈빈 정도 되죠. 조금 안 되죠. 290켈빈. 우주의 평균 온도가 대략 한 4켈빈 정도 됩니다. 약 4켈빈. 맞나요? 2.7켈빈인가? 2.7켈빈인가요? 아빠는 제가 잘못 가르쳐 줬군요. 어쨌든 뭐 마이너스 269도씨나 268, 뭐 270도씨나 뭐 그서 그죠. 됐다 놨습니다. 예, 하여튼 엄청났죠. 대부분의 초전도 물질이 초전도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온도입니다. 우주의 평균 온도면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주 평균으로 치면은 되게 온도가 높은 핫플레이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체로는 우주가 온도가 되게 낮은 거예요. 우리는 되게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별의 온도 이러면은 수천 도씨에서 이제 수만 도씨까지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273을 더하나 안 더하나 그것은 거기 때문에 도씨를 쓰기도 하고 뭐 켈빈을 쓰기도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래서 태양의 표면 온도를 뭐 6000도씨라고 하기도 하고 6000켈빈이라고 하기도 하고 대략 뭐 온도가 되게 높을 때는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쓰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절대 온도를 특히 여러분 좀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제대로 밝힌 사람이 제임스 줄입니다. 줄. 제임스가 맞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줄인데요. 예, 줄 이전에는 열이라는 것과 에너지라는 것이 별도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줄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와 열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열 에너지가 여러 가지 에너지 형태 중 하나의 형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줄의 실험은 이런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요. 뭐 여기저기 잘 나와 있어요.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면 이제 그 무거운 추가요. 이렇게 뺑글뺑글 돌면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그 추하고 연결된 부분에 프로펠러를 돌려요. 근데 이 프로펠러 주위에 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이 물의 이제 열 에너지로 바뀌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열과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밝혀내요. 그래서 그 열의 단위는 칼로리를 썼었고요. 그리고 에너지의 단위는 자기의 이름을 붙인 거죠. 줄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 둘 사이의 관계식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1칼로리는 4.2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칼로리는 물로 정의한 단위입니다. 물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의 양이 1칼로리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느낌이 잘 안 오죠. 물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1kcal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 1kg이면 우유팩 하나에 들어있는 물량입니다. 그걸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양이 1kcal인데 그게 4.2줄에 해당이 됩니다. 저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아니요, 그냥 안 외워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중학교 때 발견한 방법이어서 제가 이거 한번 시험에 틀린 적이 있거든요. 1줄은 4.2칼로리로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때 이후로 외웠는데요. 제가 이게 뚫어주게 쳐다봤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외울까 이랬더니 제가 기하학적인 모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면 이중 양쪽 끝이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 꼬불꼬불해요. 넘어가겠습니다. 끝! 근데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외워서 계산하는 문제는 안 나와요. 뭐 열은 또 여러 가지 표현으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반은 제가 이거 가르쳐 주겠다니까 가르쳐 주기도 전에 비웃더라고요.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열은 이제 열 에너지라고 하기도 하고 열량이라고도 합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나중에 알겠지만 Q로 나타낼 거고요. 이 열량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비열과 열 용량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비열은 소문자 C로 보통 표기를 하고요. 이 열 용량은 대문자 C로 표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확대하면 대문자 C가 되죠. 이런 단점은 있습니다. 예. 물 있네요. 왜 없는 척해? 가져와봐.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는 속담 있죠. 가져와봐 엄마. 지금 선생님이 목말라 하고 있는데 말이야. 저 친구. 자고 있잖아. 아니야. 누구야? 저 친구요. 자고 있네. 이때면 안 돼요. 다 마신다. 못 봤어요. 이게 완벽하죠. 자, 일어나라 이제. 뭐라고? 알았어요. 미안해요. 내가 나중에 음료수 하나 사줄게요. 네. 자, 제가 괜히 싸움을 붙인 것 같네요. 미안해요. 마치 제가 비열한 사람이 된 것 같잖아요. 비열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진짜 설계한 거예요. 이때쯤 내가 물을 뺏어 먹어야 되겠다. 자, 비열은 뭐냐면 어떤 물체 1kg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 에너지 양을 비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1켈빈 올라가는 거는 1도씨 올라가는 거랑도 같거든요. 그래서 켈빈을 쓰기도 하고 도씨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의 비열이요. 물의 비열을 외우는 방법을 알려주면 물의 비열은 1입니다. 외워졌죠? 왜냐하면 그 킬로칼로리 자체가 물로 정의한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켈빈입니다. 혹은 1kcal per kg 도시고요. 그 K를 공통적으로 날려도 돼요. K는 어차피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칼로리 per g 도시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질량의 단위를 킬로그램으로 쓸 것이냐 그램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 단위를 킬로칼로리로 쓸 것이냐 칼로리를 쓸 것이냐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용량은 뭐냐면 어떤 물체 m 킬로그램을 1켈빈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이라 하더라도 이게 2kg의 물이면 1도씨 올리는데 열이 2배 듭니다. 그러니까 2kcal가 드는 거죠. 만약에 3kg의 물을 1도씨 올리려고 하면은 3kcal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열 용량은 어떤 그 질량의 어떤 물체를 1켈빈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럼 둘 중에서 어떤 게 물질의 고유한 특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네, 비열이 물질의 특성이 됩니다. 참고로 물의 비열이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물의 비열이. 그래서 물보다 비열이 높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물보다 비열이 낮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체의 이제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유리하고요. 그다음에 그 난방수로 유용해요. 왜냐하면 결국에 온도를 올리는데 열이 많이 든다는 것은 열 에너지가 많이 저장된다는 뜻이고요. 많이 저장한 다음에 또 열을 많이 방출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열량이 크다라는 것은 이제 열을 방출할 때도 온도가 잘 안 변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온도가 오랫동안 유지되는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다음 열 평형에 대해서 볼 텐데 상황을 먼저 좀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열의 이동과 관계된 문제인데요. 요 A라는 물체와 B라는 물체가 있습니다. A는 비열이 CA이고 질량이 MA고요. B는 비열이 CB고 질량이 MB인 이런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이제 붙어 있는데 온도가 달라요. A는 온도가 T1이고 B는 온도가 T2입니다. 그래서 T1이 T2보다 더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 주변은 이제 단열재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스티로폼 같은 거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실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실험을 할 때는 요 둘러싸이는 요 단열재가 스티로폼 용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차가운 부분의 물질을 보통 차가운 물을 쓰고요. 그다음 뜨거운 부분의 물체 A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뜨겁게 달구어진 추가 됩니다. 추. 그래서 그 뜨거운 추에서 물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열은요 항상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이때 제가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로 놔두었을 때 이게 엔트로피하고 관계가 있어요. 엔트로피 뭐 배웠습니까? 진로 집중 교육 과정에서요. 그 엔트로피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조금 되면 이게 물리형 교육 과정하고는 좀 벗어나지만 좀 설명을 추가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열역학 이 법칙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열이 흘러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열을 잃는 거죠. 얘 입장에서 열을 얻어요. 그런데 AB는 외부하고는 열 출입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A가 잃은 열량이 곧 B가 얻은 열량이 됩니다. 그래서 잃거나 얻는 열 에너지의 양을 Q라고 나타내면 이 Q는 식이 어떻게 되냐면 CM 델타 T가 됩니다. 보통 뭐 여러분은 뭐 시멘트 뭐 이런 식으로 외우더라고요. 하는데 요거 단위를 보면은 알 수 있죠. 여기 비열이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켈빈이잖아요. 그러니까 킬로그램이랑 켈빈 단위를 가지는 물리량을 곱하면 킬로칼로리가 남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비열하고 질량은 항상 양수거든요. 이 온도의 변화량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Q의 부호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인지 내려가는 것인지를 여러분이 좀 알면 될 텐데요. 일단 Q의 입장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은요. 델타 T가 양수인 상황이죠.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가 양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열을 얻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Q가 음수인 경우는 온도가 내려가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열을 내어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호는 약속이기도 하거든요. 약간 외우는 방법은 이걸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받으면 플러스입니다. 빠져나가면요.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신기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오늘 월급날이네요. 그래서 플러스예요. 언젠가 마이너스가 될지도 몰라요. 오늘은 플러스예요. 월급을 받았어요. 자,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그래프로 나타낸 게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A는 온도가 세로축이 온도고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온도가 내려가죠. B는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점점 올라갑니다. 열을 얻어서. 그래서 언젠가는 온도가 같아져요. 온도가 같아지면 이 상태를 열평형이라고 합니다. 이러면 더 이상 겉보기 열 이동이 없습니다. 제가 겉보기 열 이동이 없다라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열이 이렇게 이동할 수는 있어요. 그럼 곧바로 다시 일로 이동합니다. 근데 그게 워낙 순식간에 일어나기 때문에 겉보기로는 열이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고요. 여러분은 그냥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됩니다. 알겠죠? 이동하지 않습니다. 열평형인 상황에서는. 그럼 이때 이제 열량 보존의 법칙을 한번 써볼게요. 열량 보존의 법칙은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AB 전체로 보면은 외부와의 열 출입이 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 A의 열량 변화량과 B의 열량 변화량을 합치면 됩니다. 합치면 0이 돼야 되죠. AB 전체로 보면은 열량의 변화량이 없으니까. 이 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간단합니다. 좀 잘 안 보일 것 같네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똑같나요? A의 열량 변화량은 A의 비열에다가 A의 질량을 곱하고요. 그 다음 A의 온도 변화량을 곱하면 되죠.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보세요. 여기 보면 열을 잃고 울고 있죠. 예. 그다음 B의 열량 배량은 CB 곱하기 MB 곱하기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얘도 울고 있는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손을 흔들고 있죠. 열을 받았다라는 거죠. 아, 예, 미안합니다. 자, 얘 입장에서는 나중 온도가 처음 온도보다 높죠. 이 보면은 나중 온도 처음 온도부터 먼저 얘기를 할까요? 요게 지금 나중 온도잖아요. T가. 온도의 변화량은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T는 나중 온도고 T1하고 T2는 처음 온도죠. 예. 그래서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하면 A는 나중 온도가 더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이 되죠. 요 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값일 때가 열을 잃은 겁니다. 반면에 이 B는 나중 온도가 처음 온도보다 더 높습니다. 온도가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나중 온도가 처음 온도보다 높아요. 그래서 나중 온도 빼기 처음 온도 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열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0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열량 보존의 법칙인데요. 아, 제가 올해도 이 그림을 바꾼다는 게 또 깜빡하고 안 바꿨는데요.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잠깐 그림을 좀 고쳐 그릴게요. 저 A는 그래프가 요렇다라고 가정하고요. B는 그래프가 요렇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온도의 변화량을 보면 B는 요만큼 변한 거고요. 요만큼. A는 이만큼 변했죠. A가 온도의 변화가 더 크죠. 아, A, B 중에 비열이 누가 더 클까요? 예, 이렇게 틀려주면 제가 고맙죠. 비열은 모르죠. 예, 질량을 모르니까. 근데 연료량은 B가 더 큰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연료량 곱하기 온도의 변화량 하면 잃거나 얻은 열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잃거나 얻은 열량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온도의 변화가 작으니까 연료량은 큰 게 확실합니다. 근데 비열은 질량이 나와야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질량이 같은 상황이면은 비열이 B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는데 이번 교육 과정은 요게 문제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신 문제니까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저는 절대 여러분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네. 교육 과정이 없는 건 아니죠. 자, 이상한 질문을 했으니까 이상기체가 하는 일을 해보도록 합시다. 80페이지로 넘어가서 요즘은 여러분이 되게 직설적이더라고요. 재미없으면 재미없다 그러고 어제는 제가 처음으로 뚱뚱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덥다 그러니까 선생님 뚱뚱해서 그래요 이러더라고요. 예. 저도 뭐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또 이상하네요. 자, 이상기체가 한 일을 보도록 합시다. 이상기체가 등장했는데요. 이상기체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 우리 그 베르누이 법칙을 다루었을 때 유체도 이상유체였잖아요. 그것도 이상한 이상적인 유체였죠. 이 이상기체도 이상한 이상적인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상기체의 가장 큰 특징을 몇 가지를 좀 뭐 얘기해 보면은 일단 얘는 크기를 무시해요. 예, 크기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 변화가 없다라고 봅니다. 무조건 기체 상태라고 봐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도 액체나 고체가 되지 않고 무조건 기체 상태라고 보고요.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게 어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개념인데 이 기체 분자 간 원격적인 상호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력이나 전기력으로 서로 잡아당기거나 밀지 않고 부딪히면서 생기는 뭐 힘은 있는데요. 이게 원격적인 작용은 없어서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기체는 오로지 운동 에너지만 생각합니다. 에너지는 그게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가 하는 일을 볼 텐데 시스템은 이런 시스템입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이 계속 등장할 거예요. 보면 여기 실린더가 있고요. 실린더가 있고 여기 보통 이 피스톤이 있는데 대체로 이 피스톤은 요 벽과의 마찰이 없고 질량을 무시합니다. 질량을 대체로. 그리고 그 연력학 법칙을 다루든 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다루든 우리가 관심 있는 대상은 요 실린더와 피스톤 안에 갇혀 있는 요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의 개수는 보통 바뀌지 않는 상황을 다뤄요. 얘가 처음에는 이제 요 상태에 있다라고 합시다. 처음에 이 까만색 부분에 피스톤이 있다가 나중에는 요 빨간색 부분으로 피스톤이 오른쪽으로 델타 S만큼 이동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게 이겁니다. 처음 부피는요. 딱 요만큼이 처음 부피죠. 요 까만색으로 제가 바운더리 천 부분 있죠. 요만큼이 처음 부피고 나중 부피는 요만큼이 나중 부피입니다. 요만큼이. 그럼 빨간색 부피 빼기 빨간색 부피 빼기 까만색 부피하면 요만큼의 부피가 되죠. 요만큼의 부피는 나중 부피 빼기 처음 부피라고 할 수 있으니까 부피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요게 이제 좀 이따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부피가 델타 V만큼 이 변한 상황입니다. 델타 S만큼 이동해서 이때 기체가 한 일을 구해 볼 거예요. 기체가 한 일. 근데 기체는요. 힘을 어디로 작용하는지 보면은 요 실린더 내벽과 피스톤에게 수직 방향으로 힘을 가하는데요. 압력을 통해서요. 근데 어차피 요 부분은 움직이지 않죠. 그래서 힘을 가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가 일을 하는 대상은 오로지 요 피스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곧 피스톤에게 한 일입니다. 그러면 피스톤에게 가해진 힘에다가 피스톤의 이동 거리를 곱하면 1이 됩니다. 근데 피스톤에게 가해진 힘은 여기에 가해지는 압력 곱하기 단면적 하면 되죠. 그래서 압력 곱하기 단면적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A 델타 S가 결국에 요 부피의 변화량이 되죠. 그래서 압력이 한 일을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압력과 부피 변화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유체역학 할 때도 단위로서는 간단히 알아봤었죠. 압력이 뉴턴 퍼 미터 제곱이고 부피가 미터 세제곱이니까 곱하면 뉴턴 미터가 되죠. 그래서 이게 압력이 한 일이 됩니다. 근데 요거는요, 사실 은연중에 가정을 했습니다. 요 힘이 일정할 때입니다. 즉 압력이 일정할 때의 일이고요. 힘이 일정하지 않을 때의 일은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이었듯이 압력이 일정하지 않을 때의 일은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은 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면적이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 연력학 과정에서는 이 압력 부피 그래프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적이 일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좀 잘 기억을 하도록 합니다. 요 일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연력학 제1법칙에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잘 알아둬야 되겠고요. 부호도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1이 플러스라는 거는요. 압력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그럼 1이 플러스라는 거는 델타 V가 플러스라는 거니까 부피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기체가 한 일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델타 V가 마이너스라는 거니까 부피가 감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더불어서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예, 화장실 가야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찌 보면 그 오늘 하는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요 단원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식을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과 연력학 제1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요 식을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는데요. 일단 이 이상기체는 제가 아까 전에 설명을 했고요. 요 이상기체의 상태라는 것은 세 가지 물리량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상기체의 상태는 프레셔, 압력이죠. 볼륨, 부피죠. 템퍼러처, 온도. 요 세 개가 이제 이상기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알면 그 이상기체의 상태를 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압력과 부피와 온도인데요. 근데 이때 온도는 여러분 조금 유의해야 될 게 절대 온도입니다. 아까 CM 델타 T 할 때는요. 절대 온도를 써도 되고 섭씨 온도를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0도씨에서 1도씨로 올라가는 거나 273켈빈에서 274켈빈으로 올라가는 거나 1도씨 아니면 1켈빈입니다. 간격이 똑같죠. 근데 그 이상기체 상태를 나타낼 때는 특정 순간의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의 변화량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절대 온도를 씁니다. 절대 온도를. 예. 절대 온도를 쓰지 않으면 식이 맞지 않아요. 예. 그런 이제 점이 있습니다. 식을 한번 써볼게요.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 V 이퀄 N R T입니다. 요거를 외워야 되겠습니다. 일단 뭐가 뭔지를 볼게요. PVT는 제가 얘기했고요. 요 R 있죠, R. 요 R은 기체 상수입니다. 말 그대로 상수입니다. 네, 상수고요. 요 N은요, 이 몰수입니다. 몰수는요, 분자의 개수라고 보면 돼요. 분자의 개수인데 아보가드로 수의 몇 배이냐? 이 몇 배가 이제 바로 몰수입니다. 아보가드로 수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까?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6.02 곱하기 10의 23개 있으면 1로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거에 2배만큼 있으면 2로 보자 한 게 몰입니다. 몰. 그래서 몰은 사실 단위가 없는 거죠. 그냥 이제 몰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 아보가드로 수의 몇 배이냐에 해당하는 양이 됩니다. 물리적인 단위는 사실 없는 거예요. 아보가드로 수의 몇 배이냐에 해당하는 숫자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 여러 가지 화학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보일 샤를의 법칙 이런 게 다 들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보가드로 법칙은 같은 온도, 같은 압력, 같은 부피에 들어 있는 분자수가 같다 이런 뜻이죠. 그 말은 이제 온도랑 압력이랑 부피와 같으면 n이 같다 이 말이에요. 등온, 등압, 등부피, 등분자수 이렇게 하잖아요. 아보가드로 수가 그 15도씨 1기압에 22.4리터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입니까? 그게 분자의 종류와 관계없이 다 개수가 똑같다라는 게 아보가드로 법칙이죠. 보일의 법칙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닫혀 있는 보일 샤르의 법칙은 항상 이 갇혀 있는 기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갇혀 있으면 기체 분자의 개수가 안 바뀌죠. 이런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하면 보일의 법칙이 성립하죠. 부피가 증가하면 압력이 감소합니다. 부피가 감소하면 압력이 증가하죠. 뭔가 느낌이 맞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은 갇혀있는 용기 안에 있는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를 증가시키면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를 감소시키면 부피가 감소한다. 이게 샤를의 법칙이죠. 이걸 합친 게 보일 샤를의 법칙이잖아요. T분의 PV는 T-분의 P-V- 이렇게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이제 요 식입니다. 그래서 요 식을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PV 이퀄 nRT를 외우는 방법은요. PV 이퀄 nRT, PV 이퀄 nRT, PV 이퀄 nRT를 1000번 하면 외워집니다. 하루에 20번씩 하고 잠에 들면 며칠이면 됩니까? 수능 치기 전에 외워지겠네요. PV 이퀄 nRT, PV 이퀄 nRT, PV 이퀄 nRT. 이상하게 이게 입에 착 붙어요. PV 이퀄 nRT, PV 이퀄 nRT. PV 이퀄 V 이퀄 nRT, PV 이퀄 nRT. 시간이 남아서 때우고 있는 중이에요. PV 이퀄 nRT,
PV 꼴 NRT. H. H는 없어요. H는 플랑크 상수죠. PV 꼴 NRT. 이제 시간이 좀 남으니까 몇 가지 더 얘기할까요? 볼츠만 상수가 뭔지 얘기를 할게요. 볼츠만 상수가 뭐냐면 여기다가 요거를 그대로 집어넣어 볼까요?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게 n에 n0분의 rt가 됩니다. 그럼 얘가 또 상수 세트가 되죠. 기체 상수 나누기 아보가드로 수. 요게 볼츠만 상수입니다. 이게 이제 KB. 그래서 이걸 따서 만든 게 국민은행이죠. 볼츠만 은행.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순발력. 방금 떠올렸어요. 보통 이제 볼츠만 상수라고 해서 KB라고 표기하기도 하고 그냥 K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 물리학에서 열 통계 물리학 할 때는 PV 이퀄 NRT라는 식보다는 PV 이퀄 NKBT라는 식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실제 분자 개수로 많이 써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 참고로 몰라도 되는데요. 시간이 남으니까 막 잡지식을 얘기하네요. 그 단원자 분자의 운동 에너지 있죠. 평균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 mv 제곱인데 요게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했잖아요. 근데 정확히 등식으로 세우면 2분의 3 kBT 이렇게 됩니다. 이런 특성이 있어요. 이건 근데 참고입니다. 참고. 시험 문제하고도 참고가 아니죠. 이거는. 이게 참고죠. 당구장 표시. 이거는 따라서이잖아요. 따라서. 요게 참고죠. 자, 이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고요. 요것도 몰라도 돼요.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는데 그래도 뭐 시간이 남으니까 덤으로 얘기해봤습니다. 덤으로. 실제로 열 통계 물리학에는 PV 이퀄 NKBT로 해가지고 식을 닫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거랑 결국에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역학하고 그 일반적인 역학하고의 이제 연결이 됩니다. 식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주로 이렇게 쓰는 꼴은 화학에서 오히려 더 많이 써요. 화학에서.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열역학 제1법칙이라고 볼 수 있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서 할 텐데요. 그때 보는 시스템도 얘나 똑같습니다. 이렇게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고 얘가 이제 갇혀 있는 기체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이 단원에서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열역학 1법칙 할 때 집중해서 잘 듣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